출발 새아침.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다.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지속적이고 확실한 핀셋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시민들의 외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복 74주년이었던 어제 750여 개 시민단체와 이란 평화 네트워크 등 일본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도 역사 왜곡과 경제 침탈을 자행하는 아베 정권의 타도와 지속적인 불매운동의 결의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일본을 향한 감정적 외침보다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이 강조되었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마냥 달콤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쓴소리도 자주 하던 그런 벗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은 친절한 이종훈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네. 주최 측 추산으로 10만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동안에도 촛불 문화제 형태로 이렇게 집회가 있긴 있었는데 어제는 꽤 크게 열렸습니다. 7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만들어진 아베 규탄 시민행동 측이 이제 어제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15 제74주년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개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또 좀 특이했던 것이 일본 전국 노동조합 총연합을 비롯해서 이란 평화 네트워크, 이란 평화연대 같은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또 어제 저녁 일본 도쿄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도 아베 정권 비판 집회가 또 열렸고요.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평화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전국교환회를 비롯해서 몇몇 단체들이 아베 그만둬라 라고 적힌 대형 플랜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또 선언문도 낭독을 했고 이쪽은 노 아베로 통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네. 이쪽도 어제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또 여기 또 늘 태극기 집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등도 8.15 태극기 통합 집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쪽은 문재인 아웃. 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네, 일단 숫자가 더 많으면 조금 더 그쪽의 의지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역시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8.15 경축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수위를 조금 낮췄다 이런 것에 또 주요 외신이 주목을 하는 분위기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일단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유화적인 톤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네. 로이터 통신도 문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향해 사용한 거친 표현에서 수위를 낮췄고 대화를 촉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문 대통령이 대일 비판을 종전보다 완화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AP 통신도 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올리브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죠. 네. 네. 아사히 신문도 역시 역사 문제에 대해 직접적 일본 비판을 피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대통령 광복절 연설 일본의 대화를 통한 해결 촉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교도통신 역시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억누르고 통상면에서 대립 해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NHK 역시 일본에 대한 비판의 톤을 눌러서 양국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수위를 조금 낮추고 이게 물론 단계적으로 다르겠죠. 첫 네. 번째 일이 터졌을 때는 좀 세게 그다음에는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좀 수위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공물만 보내고 공물만 참배를 안 보내고 했죠. 네. 이것도 좀 많이 자제한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강경 기류로 볼 때는 네. 일부러라도 갈 법도 했는데 네. 안 갔다는 거죠. 물론 중국을 의식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를 의식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뭔가 이렇게 뭐 차관급 회동이 있을 것처럼 하다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네. 뭐 그런 것부터 재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이걸 이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대치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본인들의 그 국내용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건 다 이미 끝났으니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방향을 좀 모색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확전은 자제하는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주 핫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이거 무슨 얘기죠? 예, 뭐 가장 뜨거운 이슈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가 한 사모펀드에 무려 7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당시 이 조국 후보자 재산 신고액이 49억 8,981만 원. 그러니까 한 25억여 원은 도대체 어떻게 조달해서 투자하려고 했을까? 네. 또 혹시 재산 신고 때 누락한 자금이 더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합법적인 투자고 실제 투자 금액은 한 10억 5천여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아울러 현재 투자액 외에 추가로 투자할 의향도 의무도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But 해당 사모펀드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체 이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한 규모가 100억 원을 조금 넘는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무려 이 74억 원이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조 후보자 가족의 것이었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또 해당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2016년에 설립한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회사인데 설립 이후 주소가 4차례나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3차례나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현재 주소지에 해당 회사가 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오른 직후에 이 수익성도 불투명한 펀드에 투자한 이유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정말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펀드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혹과 더불어서 뭔가 확실한 투자 건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투자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뭐 전체는 74억까지 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이 10억 5천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그 투자된 10억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이 언론이 추적을 못하고 있는 그게 상황 사모펀드의 같습니다. 특성상 그런 내부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그러니까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 손실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계약만 해놓은 것이고 다음에 시기도 지나서 할 생각도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보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위장 전입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98년 즈음에 한 2년여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무려 6차례나 이사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본인과 딸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네. 또 이 학교 입학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 그런데 본인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만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맞춤형 셀프 기준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핵심 쟁점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뜨거울 것 같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두 분은 국회에서 조금 친한 편이세요? 어떠세요? 국회 밖에서 친합니다. 그러시구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요즘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좀 덜하지만 이 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막 그 내분이 조금 있고 분열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좀 복잡한 와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이제 러브콜을 여기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국회의 지형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어제가 그 8.15 경축사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메시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좀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던질 메시지가 정확히 뭐였냐 이제 이게 중요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대일 메시지의 수위를 좀 조절하고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두 분 여기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분이 먼저 야당 측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배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당연히 최근에 우리가 표현으로 오면초가 사면초가 모든 주변국들이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참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흔들고 있는 주체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에 대한 제가 좀 저 시각에서 보면은 좀 의문이 들어요. 대한민국을 지난 건국 이후에 가장 심각하게 흔들어 온 세력은 바로 북한입니다. 네. 북한이 실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재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많이 흔들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약했다고 봅니다. 최근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 이름도 거명하기 싫어요. 건아무개라는 무슨 자가 우리 정부를 보고 겁먹은 개, 겁많은 개, 또 김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남 경고용 무력 시위를 한다. 또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때문에 미사일 발사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것도 발을 바꿨어요. 102명인가 훈장을 주면서 무력 증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네. 이런 것은 무력 증강 누구를 향해서 북한의 무력 증강한 것은 미국을 향해서 한 거냐 일본을 향해서 했냐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거든. 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증강 끝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네.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 대신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평화경제 현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네. 그런 해법을 제시했다는 북한이 일단 주체인 것 같고요.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네. 우리 정치인은 누구나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지만 흔들고 있는 위협 세력, 도전 세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주체가 북한인데 주체인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북한에 좀 최근 도발해서 강력히 경고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네. 강력히 경고하고 비판하는 우리를 보고 저도 해야 됩니다만은 뭐 이념에 애통해야 될 거다 해서 오히려 북한을 비판하는 세력을 또 비판하니까. 근데 이제 이건 8.15 광복절 관련된 메시지니까 북한 메시지보다는 좀 일본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죠. 이제 흔들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을 흔들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물론 뭐 일본도 경제 도발로 지금 우리 흔들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과거 현재 미래 주체인 북한에 대한 북한의 특히 군사력 증강 또 핵 강국으로 가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네. 비핵화는 않고 자꾸 핵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서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던 네.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글쎄요, 지금까지 내내 우리 일부 야당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기승전 북한이기 때문에 네. 모든 문제가 북한 문제만 풀리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시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메시지는 당연히 지금 금년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이고요. 네. 1919년과 지금 2019년 비교해 보면 저는 1919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정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가 식민지 청년들, 지식인들을 자극을 했죠. 한국에서는 3.1운동, 중국에서는 5.4운동 등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고 식민지 고통을 겪었던 국가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를 만들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저는 2019년 역시 그러한 맥락의 흐름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가 좀 횡행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많이 지난 한 50년 이상 유엔이라든지 또는 WTO라든지 OECD 여러 가지 가트 체제 등등을 해서 상당히 국제적 규범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나 국제적 규범이 일부 강대국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보여줬고 또 그런 지금까지 국제 규범을 일부 국가들이 무시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에 일본의 행태가 바로 그런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WTO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 에 대해서 자기들 강제징용공 노동 배상에 따른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또 자신들의 어떤 거부감을 그런 방식으로 표출했다는 것은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충분히 WTO 체제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들리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러한 국제 규범이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국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근저를 흔들 수 있는 기조가 국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그런 위치를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특히 과거의 정부에서의 외교 정책이나 모든 문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냥 대미 의존적이었어요. 미국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이 우리의 가장 외교의 근간은 맞습니다만 한미동맹은 우리의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여러 차례 도발하고 이제 핵 문제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기 위한 큰 기조가 잡힌 거죠. 그러나 최근에 북한이 우리 한미 군사훈련과
F-35A 도입에 따른 불만을 지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데 전 그런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대화에 나와야 된다고 보죠. 네, 지금 양쪽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북한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또 일본도 사실 지금 더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속보가 떴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망발로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거를 지금 속보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문을 통해서 남조선에서 합동 군사 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 뭐 대화 분위기니 평화 경제니 평화 체제니 이런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체면에 침을 내뱉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동 군사 연습 훈련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백 의원님 좀 전에 북한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곤란해지실 것 같은 홍익표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거든요. 북한의 반응이 생각보다 좀 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데요. 아, 예. 네.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구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하나는 거꾸로 얘기해서 뭐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또는 국제관계들을 훨씬 중요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약화돼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어 북한의 반응을 보면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정부가 도리어 북한에 굴종적이거나 북한에 뭐 의지한다 이런 뭐 눈치 본다 이런 비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북한을 표현을 보면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북한이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기존의 우리의 정책 기조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든든한 안보를 기초로 해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 네. 아마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출하는 건데 네. 일정 기간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8월 말까지는 아마 이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이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저는 남북 대화 또는 남북미 3자 간의 여러 가지 대화의 국면은 반드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북한이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어제 광복절에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기대하는 반응 이렇게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조금 외면을 하고 곧 북미 대화가 진전되어서 이렇게 비핵화로 갈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마침 볼턴이 미국의 소리하고 인터뷰하면서 미국 정부의 이제 안보보좌관이 하면서 북미 실무회담 되지만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늘 문제다. 핵을 폐기할 결단은 아니기 때문에 하노이에서도 안 됐고 계속했는데 실무회담보다는 좀 비핵화 결단을 요구했는데 사실 문 대통령도 어제 해서 비핵화를 결단을 촉구한 내용 부분도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코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 또 우리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끼어들지 마라 했는데 너하고 네. 이야기할 거라 했는데 왜 끼어드냐 이런 데 대한 도발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북한이 이런 연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이지만 우리 대통령이고 저는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보고 겁먹은 개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분노해서 잠을 못 이루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수모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왜 겁먹은 개 같은 정부의 백성이 돼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북한의 이런 망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조금만 마음이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박수 안 쳐도 야단 치면서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표 박수 안 쳐까지 따지면서 북한의 막말에 대해서 너무 응석바위처럼 받아주고 너는 그렇게 하는 거다 왜 봐주니까 이런 막말이 네. 파일로에 경주사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 이런 막말이 나온다는데 내가 내용은 안 봤지만은 네. 정부가 북한을 제대로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 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2000년 초에도 다 있었던 일이다. 일단 북한은 내놓을 게 지금 비핵
시키는 게 사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네.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한테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북한의 그러한 입장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좀 필요한 거는요. 원래 당초 한반도 비핵화 2018년에 4.27 판문점 회담과 9월달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6월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건 쌍중단이었거든요. 네. 북한은 비핵화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미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당시 쌍중단이 전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저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아마 내부에 상당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이 설사 불만이 있다고 그런 어떤 자기들이 보기엔 우리가 도리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그럴수록 미사일 발사를 통한 그 군사적 시위로 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당국 간 대화에서 그거를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진행된 뉴스로 보면 비핵화의 의지를 북한이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문 대통령께 인식 차이가 있어요. 볼턴 안보보좌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전략 결단 안 해서 다 우선 결단이 뭐냐. 핵탄두와 핵투발 능력에 대해서 포기를 결단 안 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믿는다. 비핵화할 것 같다. 북미 신무회담을 거쳐서 이 부분은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핵화 회담을 처음 언급한 것이 우리 홍 의원님 알다시피 1980년이에요. 근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우리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고 참 얘기를 하는데 볼턴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견이 없어요. 자, 볼까요? 그 0507 쓰시는 분이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겁먹은 개의 백성을 왜 만듭니까? 화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 의원님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를 개로 만듭니까? 그리고 홍 의원님 북한 대변하지 맙시다. 대한민국 의원이지 북한 의원입니까? 이런 얘기도 보내셨고 조금 화가 나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18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좀 허망하네요. 모든 주변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판문점에서 54분 밖에서 기다리고 쓰러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비관적인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또 속보를 내보내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북한 얘기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된 여야 반응, 그다음에 북한의 반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이 뜨거운 열기 그대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 사실은 준비한 그 토크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북한 얘기하고 경축사 얘기하다가 지금 다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 하루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현 정권이 정책 대전환을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여당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인지 제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우선 이거는 우리 여당 의원인 홍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통 8.15 앞두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한 적도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 로텐더홀에서 처음 레드카펫 깔고 하시는 거 보고 아직도 좀 권한대행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네.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비판도 좋고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정책 대전환을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논의의 장은 역시 국회인데 그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전환을 해야 된다는 두리뭉실한 내용하고 장애투쟁 얘기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간 거는 저희들로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다 이런 생각. YTN을 포함해서 언론들이 우리 당대표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좀 그 전날 좀 이때까지 다르게 좀 발표해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지금 논의를 저도 뭐 간사에 원내대책에 쭉 들어가서 느끼는 것이 우리 경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8월 중에만 해도 4대 금융그룹들 신한은행이나 KB금융 이런 4대 금융그룹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아갔냐면 무려 5조 4,214억이 날아갔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장사 못하겠다, 기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첫째 메시지는 좀 잘 사는 나라 만드는데 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하는데 그런 길로 간다면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거기에 많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런 정책을 대전환하는 입장이라면 경제 분야, 민생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 방안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당내에 많이 수기를 해가는 것이 민생 경제입니다. 이 경제 부분에서 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뭐 아무리 또 해도 못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나라 못 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정책이라면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소나 다만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홍 의원님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요.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4867번 쓰시는 분이 북한과의 화합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방향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단순히 그간의 정책을 다 엎어버리라고 하고 이념 편향으로 비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다 일리가 있는 양쪽에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이제 광복절 바로 하루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그 광복절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하고 좀 맞았느냐 이 부분에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너무 우리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핫한 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좀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99.999%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산호명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친동생 측의 아파트를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 또 후보자 가족이 자신의 전체 재산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모펀드에 뭐 내기로 약정했다는 부분 또 위장전입 문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국 전 수석이 옛날에 어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뭐 비리의 종합셰프라는 용어를 써서 당시 한국당 보수정당의 당간 후보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자기 요즘 국민의 내로남불에 말을 진영을 이렇게 안 보이겠어요. 다 종합셰프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시대 같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조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조 교수님이 65년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명을 이게 뭐 법적으로 해야지 복권되기 다 문제 없는 이제 정서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는 있지만은 우리 홍 의원도 비슷한 시대에 같이 했는데 이때 93년에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무장봉기 무기를 탈취하고 자살용 무기도 이런 내용도 또 들어있다가 그 조직에 사건에 그런데 그때 이분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교수였어요. 학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이었을 때는 열정으로 교수가 젊은 교수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당시는 또 93년만 돼도 89년에 동구 사회주의 소련이 붕괴되는 그런 사회거든.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사회주의가 한 50년간에 지구상에 실험하다시 패배해갖고 망해가고 있는 그런 사망 선고 내진 상황에서도 사회주의에 집착했다는 자체가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 정신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서 저는 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법무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 시대의 정신을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붕괴를 목도하지 않고 또 직책이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해서 실정을 받았다. 물론 뭐 사면 복권되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한 시대 지식으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 근데 이게 사면 복권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연속선상에 봐야 됩니다. 전두환 독재 정권, 80년대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을 같이 연속선상에서 네. 이어진 사건이었고, 실제로 94년도에 엠네스티가 국제 양심수로서 네. 이 산호행 관계자들을 포함시켰고, 조국 교수도 그때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로 분류가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색깔론이고, 네. 당시 독재 세력에 맞서서 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그 당시 고문과 여러 가지 그 공안 사건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여쭤볼 게 사실은 그 개인적인 위장 전입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은 산호명 얘기만 두 분이 하신 걸로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1분 25초 지났는데요. 47초가 지났네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누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568 쓰시는 분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랍니다. 서로 비난보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저희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들으신 다음에 8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